나는 왔다. 사실 나는 왔다. 우주 바다 깊은 곳에서 이게 훨씬 좋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자율주행 쪽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 쪽배가 뭔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의미 전달이 다 설명이 되지 않을 거면 그냥 우주바다 깊은 곳에서 라고 끝내시는 게 저희한테 확실하게 의미 전달이 되잖아요. 저희가 바다로부터 나왔다는 걸 계속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일단 아까처럼 지구에 계시는데 지구가 보인다라고 하니까 외계인이라는 건가? 그러면 외계인으로서의 나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네, 지구에 살면서 내가 외계인스러운 시선을 가지고 일상을 산다는 그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도 드러나지 않았죠. 나는 간다. 여기 또 나왔잖아요. 자율주행 쪽배가. 네. 근데 또 이걸 타고 또 더 먼 곳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점점 더 모호하게 흩어져 버리고 있는 거죠. 나는 죽는다. 내 끝없이 자기 복제와 진화를 거듭하리라. 거듭하며 나는 죽는다. 거듭하며 이렇게 해야지 문장이 맞죠. 나는 죽는다. 거듭하리라. 약간 어색하죠. 시는 보통 조심조심 창작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시는 그 쓰는 사람의 굉장히 그 안에서 정제된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서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의미만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볼게요. 춘호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저는 사형실을 벗어나도 되나? 사형실 벗어나려고 시도도 안 해봤어요. 사형실만. 우리가 뭐 연예, TV에서 보는 그런 사형실, 거기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사행시. 예. 사행시는 내가 사연으로 낸 시를 사행시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이름 가지고서 근데 그건 게임이고.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저도 난 그렇게 왜냐면 생각했는데. 그 지난주에 얘기한 게 그럼 한 줄만 써야 되냐고 했더니 한 줄만 써야 된다고 그 얘기를 네.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 뭐 이게 늘어뜨려서 막 쭉. 근데 그건 안 된다고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드니프로님 정도? 네. 이것도 저는 한 줄처럼 읽히거든요. 뭐 아프로디테여 사랑과 아름다움이 항상 함께 있기를 소망한다. 이거 한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그 나는 왔다 다음에 이유라고 쓰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어디서 왔는지. 왜 이유가 그런- 아니고. 네. 나는 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많이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렸던. 그러니까 저도 왜 이게 헷갈리실까 쓰면서 저도 이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걸로 왜 헷갈렸지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처음 그 칼 야스퍼스에 제가 예시로 보여줬던 시가 나는 왔구나 온 곳을 모르면서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를 쓴 목적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지? 이것을 고민하기 위한 과제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의 흔적을 쓰시는 그 게 주체는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민하는 거니까. 네. 아니면 인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이제 확장의 개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온 곳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는 주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는 길을 설명하신 분도 있고 내가 그래서 여기로 왔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단 말이죠. 저는 되게 고민 많이 한 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나한테만 국한돼서는 나는 그렇게 고민했을 때는 저희 엄마가 저를 낳을 때 그 풍경, 뭔가 뭐 새벽에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나의 출생. 네, 뭐 이런 거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신화적인 거야. 뭐 진흙으로 빚어서 뭐 인간이 뭐 숨을 불어넣고 그래서 탄생한 그런 거. 그리고 뭐 물, 바람, 불, 뭐 그거 있잖아요. 왜 상황소요. 네네. 뭐 그런 것들로도 생각을 해봤고, 뭐 지금 우주적인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러니까 뭔가 너무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사실은 어떤 그 명확성이 띄어지지 않고 그냥 되게 뭔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뭔가 그 뭐라고 하지 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그냥 상상으로만 그 되는 그런 내용들만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료 조사를 해봐도 내가 표현하는 데 또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시라고 하면 가장 모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아요. 사실은 시 공부를 하면요, 더 이상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표현하는 게 시거든요. 그래서 시가 과학과 닮았다고 해요. 시는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쓰는 사람의 생각으로 덧붙이거나 미화하는 게 아니에요. 시는 그래서 시를 읽으면 누구나 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게 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들여다보고 정말 너무너무 깊이 들여다봤을 때 딱 드러나는 그 숨어있는 본질을 발견하는 게 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나가신 거죠, 지금 생각이. 본질로 들어가고 내가 진짜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 그걸 토대로 내가 지식을 갖춰진 상태에서 정말 난 어디서 왔을까 고민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쨌거나 결정을 하고 제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추상이니까.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요. 있다. 그럼 내가 있는데 그거를 난 어떻게 인지하고 있지? 또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있는 걸 알지만,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빠른 아이들은 뭐 5살 그때 나라는 걸 자각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내 양치를 하네 이러면서. 네. 이거가 우리가 추상 그림을 그리고 네. 추상에 대해서도 그림 한번 써잖아요. 네. 그 추상은 거기서 일단 끝났고 네. 나는 없다. 나는 있고 나는 없고 나는 좋은데 이거는 거고 사실을 써봐서 이거 거기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그러는 대로 써서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어도 나는 왔다. 은하수 저 너머에서 나는 있다. 이 아름다운 지구 위에 나는 간다. 내가 왔던 모습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근데 뭐 일반 생각하려니 뻔한 그림을 쓰지 마시고 좀 더 생각을 해주셔서 쓰시라.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을 벗어나지 않고 쓰면 뭐를 붙일까 하다가 내가 썼던 글의 제목이 쪽배니까 그 쪽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돛대도 아니고 삿대도 없으면서 그냥 잘다 썼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게 분명히 자율 쪽배나 보다. 그래서 자율 쪽배를 넣었거든요. 그거 없는 데서. 초반에는 나는 있다 이 아름다운 지구 위에 그렇게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은, 추호님께서 아까 은하수 저 너머에서라고 처음에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쪽배라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죠? 근데 그게 합쳐졌으면, 만약에 그 생각을 한 번 더 합쳤으면 나는 왔다 은하수 저 너머에서 쪽배를 타고 이렇게 하면 시가 되는 거거든요.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은유나 상징을 쪽배라는 걸 넣는데, 쪽배는 저희 쪽배 하면 저희도 다 느낀단 말이에요. 혼자서 아무 장치 없이 유유히 뭔가 떠서 이렇게 오는 그 이미지가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쪽배. 그 앞에다 굳이 자율주행이라는 이야기를 안 해도 쪽배 그러면 이 배가 우주에서 이렇게 혼자서 쭉 오는구나. 추노님은 그 먼 곳에서 오는 그 느낌과 이미지를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구나 하고 저희가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 쪽배라는 것은 놓치지 않아야 될 시적 상징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주 바다 깊은 곳에서라는 말보다는 은하수 저 너머에서가 훨씬 쪽배와 비슷한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시를 쓸 때는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시거든요.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시란 말이에요. 소설보다 에세이보다 시가 가장 많이 어렵거든요. 네. 생각을 아주 깊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코스모스를 배우면서요. 문학적으로 글을 쓰는 것도 같이 저희가 훈련을 계속 해나갈 건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코스모스는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네,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그것을 저희가 수렴한 채 나의 문학성을 드러내는 작업에 지금 도전을 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믹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고 말랑말랑하게 해서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를 연습해 보시면 아 이건가 하고 조금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느껴져요. 지금 좀 어려우시니까 좀 답답하실 거예요. 원래 시 쓸 때 되게 답답하거든요. 네, 좀 답답하실 텐데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네, 쪽배 타고 가듯이 네. 천천히 좀 흘러가 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휘기님 시를 한번 볼까요? 갑자기요? 네, 아까 휘기님이 이것저것 막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이 나서 네, 우주 하나의 시간, 우주 하나의 시간. 제목부터 어렵죠? 우주 하나의 시간. 저는 그 우주라는 거 이제 처음에는 소우주, 그러니까 인간이 소우주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인간을 두고. 그래서 소우주의 시간이라고 할까? 뭐 이게 좀 되게 그 생각을 했는데 인간 한 명 한 명이 다 소우주라면 그냥 우주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이 많은 우주가 모여 사니까 그러니까 우주 하나의 시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적은 건데. 그러니까요. 소우주에서 지금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우주에서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확장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소우주의 시간 이랬으면 더 명료하게 저희가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 소우주는 뭘 얘기하는 걸까 하면서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찬란한 무한의 빛을 타고 찬란한 무한의 빛 모르겠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지. 찬란한 무한의 빛. 네. 전 솔직히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쓸 때 당시에는 그 이후에 쓰고 나서 이후에 고민한 것보다 이거 쓸 때 고민은 그거보다는 좀 덜했어요. 그래서 저가 그냥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시는 뭐 이런 거지라고 이렇게 박혀있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냥 쓴 내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는 좀 어려워야 되는 거 아니고 시는 뭐 좀 뭔가 좀 알쏭달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는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뭔가 그게 이제 본인이 시를 읽으면서 모르겠으니까 알쏭달쏭한 건데 네. 그걸로 이렇게 네, 표현 네. 이게 진짜 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계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를 쓰면서 좀 과학에 관련된 용어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어떻게 그렇게 과한 표현을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네, 다 하나씩 이거는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 뭐 프리즘도 그렇고 스펙트럼도 그렇고 이 그 과학에서 뭔가 좀 이렇게 발명이 되거나 뭔가 내가 빛을 표현하고 싶으면 어떤 용어가 좋을까? 그래서 뭐 생각해서 뭐 나온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연에 보면은 프리즘을 통과한 빛의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색으로 나눈 있다. 의에 이게 가장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 뭘 말하는지 미궁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있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의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색으로 뭘 하고 있다라고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인지가 되거든요.
본인이 있는 건데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프리즘을 통과한 빛의 스펙트럼 다양한 어떤 것을 느낀다는 건가 한다는 건가 그럼 그게 뭘까 그거를 이야기해 주셔야죠. 네. 계속 꾸민 상태로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굴절된 지표가 퇴적되는 시간 속으로. 굴절된 지표도 뭔지 모르겠고 퇴적되는 시간은 알겠어요. 시간이 쌓인다는 거죠. 근데 그 쌓이는 시간 속으로 어떻게 간다라는 걸까요?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죠. 원자, 분자, 밀입자 이거 꼭 다 나왔어야 됐을까요? 이 거대한 우주가 원자, 분자, 밀입자만 품었나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도 스며서 죽는데요. 어우, 이 뭔가 불쌍해. 뭐라고 하셨어요? 불쌍하네. 아니 뭔가 감동을 얻으신 거 아닌가요? 이게? 저는 차라리 두 네. 번째 주하고 세 번째 주를 바꿔. 아 그래서 굴절된 지표가 퇴적되는 시간 속에 속에 나는 있다. 있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의 스펙트럼처럼 다양하게 나는 간다. 그래도 말이 되네요. 그러면 차라리 네, 왜냐하면 있다 하는 거는 어느 지점 같은 느낌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점을 말하는 거죠. 있다는. 시간 어디에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와. 또 이제 나는 간다 하면은 뭔가 좀 움직이죠. 동적이니까. 그렇죠. 살아가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는 휘기님이 지금 자기가 있는데 있다라는 그 감각을 이렇게 다양하게 느낀다는 게 지금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사람은 퇴적된 시간 속에 이렇게 있다고 느끼겠지만 휘기님은 있는 동안에도 뭔가 막 이렇게 뭔가 다양한 색깔이 막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느끼면서 향유하면서 지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걸 표현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저희도 같이 와 저분은 저렇게도 있구나 하고 저희가 놀랍겠죠.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 있지?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수아일린 거 한번 볼까요? 선생님 네. 저는 네,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슈가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걱정 마세요. 네. 네. 잔소리. 나는 왔다. 그 어느 순간 나는 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좋아할까 싶은 것이. 나는 간다. 한마디로 말해서 쓰다마리 없는 것이기에. 나는 죽는다. 지구에서 아니 우주에서. 네. 명료해요. 명료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를 써서 되게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죠. 누구죠? 응. 이름이 뭐였죠? 전 모르겠어요. 막 지하철. 네. 막 뭐 있어요. 네, 검색 좀. 또 하씨예요? 저 하씨인데. 아니 하씨가 아니라 학자가 들어가는 분인데 굉장히 쉬운 언어로 툭 던지는데 사람들이 그걸 읽고 나서 아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시를 쓰는 분이 계세요. 그쵸? 저는 이게 제목을 또 지으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 그러면 이게 내가 아닌 추상적이고 하니까 아 다른 걸로 하는 건가 보다 저는 또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네, 네. 처음에 나에 대해서 쓰려다가 네. 제목을 붙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음. 본인이 잔소리하는 맞아요. 네. 잔소리하는 나를 인지함으로써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왔다 그 어느 순간
맞는 말이잖아요. 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나도 모르겠지만 네.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왔어요. 이 세상에 왔단 말이죠. 나는 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좋아할까 싶은 것이 이거는 있다를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가 아니고 나한테 있다, 가지고 있다로 지금 바꿔서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 말을 나는 내 안에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사람들한테 듣기 안 좋은 말을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간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약간 사투리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 쓰잘머리 없는 것이기에. 아니 쓰잘머리는 표준어고 네. 쓰잘머리의 이제 방언이 쓰잘데기. 아, 네네 쓰잘데기 이거는 표준어예요. 쓰잘머리가 표준말이었어요? 네네네 표준말이고 쓰잘머리의 하상우. 네, 하상욱. 하상욱 시인 아시죠? 하상욱 시인 시 하나만 읽어봐 주실래요? 말도 안 돼. 겨우 수요일 중에서. 네? 말도 안 돼. 겨우 수요일. 겨우 수요일. 어. 제목이 겨우 수요일이에요. 아직까지 수요일이라니 말도 안 네, 돼. 제목이 겨우 수요일인데 그 시가 말도 안 되죠? 용기 나게 하지 마. 책임도 못 지면서. 술. 제목이 술이에요. 네, 그 제목을 먼저 말해주고 네. 내용을 나중에 말해줘. 내 앞자리만 안 내림. 이게 제목이에요. 잘못된 선택. 뒤늦은 후회. 네, 이런 이렇게 짧게 네, 시가, 굉장히 짧은 시로. 간단 명료하게. 네, 메뉴 선택.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제목하고 내용을 바꿔서 써가지고 네네네. 사람들이 읽고 나서 그 제목을 보면 이렇게 웃을 수 있고 해악이 담기는 시로 쓰는 게 하상욱 시인의. 그러니까 이 하상우 시인이 성하시 맞잖아요. 네, 맞아요.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런 시풍도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수아일리님이 쓰신 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너무 웃긴 거 하나 더 여기서 읽을게요. 제가 쓴 나는 잔소리인 거예요. 잔소리가 그렇죠. 나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여기서 그래서- 나는 잔소리인 거예요. 네. 사면에 보시면 나는 간다. 한마디로 말해서 쓰잘머리 없는 것이기에 본인을 쓸 데 없다고 지금 표현하신 거죠. 네, 잔소리 쓰잘데기 없잖아요. 내가 잔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잔소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사라져 버려도 돼. 뭐 네네. 이런 느낌인 것 네네. 같아요. 네, 나는 죽는다. 지구에서 아니 우주에서. 이것도 맞죠. 네. 지구에서 죽어도 우주에서 죽는 거랑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는 명료한 시인 거예요. 근데 아주 개인화시켜서 우리가 지금 썼던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렇게 뭐 그런 색깔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굉장히 일상에 근접한 어떤 걸로 만드셨어요. 이해되셨죠? 네. 네. 드니프로님의 시 볼까요? 나. 희기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나는 왔다. 제우스의 축복인가 다윈의 진화인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나의 실종이다. 나는 있다. 아프로디테여 사랑과 아름다움이 항상 함께 있기를 소망한다. 나는 간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처럼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이여. 나는 죽는다. 보름달빛 교교하게 비치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고요함이여라. 네. 명료하죠. 네. 네. 되게 아름답게 막 이렇게 어휘들이 나오지만 명료하죠. 네. 춘우님 어떻게 드니프로님 시 어떻게 읽으셨어요? 오늘은 이런 시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시를 모르니까 느낌은 어떠세요? 작법이라도 아니면 뭐 어떻게 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건데 정말 느낌이 전혀 좋습니다. 느낌은 좋으시고
아까 수아일리님 시는 어떠셨어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명쾌하다며. 명쾌해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느끼면 돼요. 네. 근데 너무 되게 충실한 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실존과 그리고 내가 있으면서 하는 소망하는 것과 뭐 그 삶을 살아가면서 뭐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과 또 죽음에 대한 그 고요함 이런 것들을 그냥 그거대로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는 누구나 공통 분모로서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거죠. 여기서 드니프로님 개인의 어떤 색깔이 더 묻어나고 개인의 어떤 경험들이 더 묻어나면 이건 드니프로님밖에 쓸 수 없는 시가 되니까 그렇게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인데 뭐 단어를 다른 걸로 하던가 해서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실존, 나만의 기억이나 나만의 어떤 깨달음 이런 걸로 그것을 표현했다면 훨씬 드니프로님 시구나라고 저희가 더 마음으로 와닿아서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네. 안소니님 시 볼까요? 나는 왔다 찬란한 한 줄기 빛에서 찬란한 한 줄기 빛에서 신화가 시작되는 건가요? 이것도 명료하지가 않죠. 네, 나는 있다 구름이 햇살을 가린 어느 한 구석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구름이 많다는 거예요? 햇살이 많다는 거예요? 햇살이 많은데 구름이 가린 어느 한 구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구름이 많은 거예요? 햇살이 많은 거예요? 구름이 햇살을 가렸대요. 그러면 구름이 많은 거고요. 그렇죠. 햇살이 있는데 구름이 가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름 밑에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왔을 때는 찬란한 한 줄기 밑에서 왔는데 있는 건 지금 햇살이 안 드는 음지의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간다. 양지의 기운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따뜻함을 찾아서 가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한 줄기 빛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거기로 가야겠죠. 나는 죽는다. 드넓은 평야와 양들이 있는 곳. 드넓은 평야와 양 하면 뭐가 떠오르죠? 평화로움이죠. 네, 평화로움 있는 곳으로. 그쪽으로, 그러니까 평화롭게 죽고 싶다. 뭐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 곳에서가 아니라 그런 곳으로. 곳으로. 곳에서 죽고 싶다는. 네, 곳에서 곳에서 나는 죽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안수님의 시는 일관성이 있죠. 흐름이 있죠. 빛에서 왔는데 지금 나는 되게 음지에 힘든 곳에 있고 그래서 양지 쪽으로 갈 거고 결국 난 평화롭게 죽고 싶다. 이거를 드러내신 거죠. 섹시님 너를 만나기 위해 볼까요? 나는 왔다. 우주 저 끝에서 은하수를 넘어 너를 만나기 위해 지구로 왔다. 이거 많이 들어본 거죠. 우주 저 끝에서 오신 분들 맞죠? 많죠 지금. 은하수 넘어 오신 분들도 많죠. 지구로 오신 분들도 많죠. 근데 뭐가 달랐죠? 너를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나머지는 되게 많이 들어본 건데 목적이 있어요. 너를 만나기 위해. 나는 있다. 수많은 별들이 떠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대요. 왜 고민하고 있어요? 너를 찾기 위해. 간다. 오늘도 한 걸음씩 너를 더 알아가며 천천히 너에게로 간다. 이쯤 되면 좀 무섭지 않나요? 저는 약간 무서웠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죽는다. 드디어 너를 만나 너와 하나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마침내 나는 우주 저 끝으로 너와 함께 돌아간다. 무섭지 않아요?
아니요, 무섭진 않아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이 너가 누굴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가 누굴까요?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자기의 정체성을 너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친절한 해석이시다. 나를 더 알고 싶지만 그 나라는 존재를 객관화시켜서 그러니까 상대의 타인화시켜서 너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섭진 않고요. 뭔가 이렇게 집요하고 뭔가 이렇게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 집요하게, 어. 아주 집요하게 함께하고 싶은 이 너가 뭘까요? 그 무언가 그 너라는 그게 그거를 조금만 좀- 더 드러났으면 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좀 무섭지 않은 되게 막 이런 어떤 느낌이 됐을 텐데 이 너가 섹시님 이 너가 무엇을 생각하고 너라고 했는지 꼭 밝혀주시기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이 너가 제목에 드러났으면 이 시를 읽는 게 그렇죠. 만약에 내 반쪽이면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아니면 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랬으면 너를 만나기 이거는 나를 찾는 거라는 여정이 되는 거니까 제목을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네. 아주 좋겠네요. 네. 호랑이님 제목이 없습니다. 나는 왔다. 마음 한구석 미지의 세계에 이끌려. 누가 온 거예요? 지금 저희는 대부분 떠밀려 왔거나 어떻게 왔거나 뭐 갑자기 왔거나 이랬는데 이분은 자기가 왔어요. 이끌려서. 매력적인 어떤 미지의 세계로 가고 싶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왔더니 무한한 심연의 세계에 허우적이며 이거 표준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허우적 네 허우적 되다라고도 하고 허우적이다라고도 있는 하더라고요. 표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무한한 심연 와봤더니 무한한 심연의 세계인 거예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뭔가 고립된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나는 간다. 지친 나를 부르는 나의 목소리에 이끌려. 여전히 내가 나를 부르죠. 그쵸? 네. 나는 죽는다. 내가 나인 것에 감사하며. 여전히 나죠. 나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 이 철두철미함. 왜일까요? 호랑이님은 나의 세계에 지금 굉장히 깊이 몰입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둘러보시면 어떨까? 조금 더 그 심연의 세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지친 나는 왜 지쳤는지를 표현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나 아닌 상대가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나인 것이 왜 감사한 일인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저의 글을 소개시켜 드리게 됐어요. 저는 제목을 나의 공동체라고 했어요. 제목 나의 공동체. 나는 왔다 광활한 곳에서 여인이 우는 빈 울음소리가 먼지바람에 섞인 혼자가 된 아이의 목구름이 끊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있다. 가도 내가 있고 뒤돌아도 내가 있고 엎어져도 내가 있고 일으켜도 나이고 따돌려도 나이고 목 졸라도 나이고 손잡아도 내가 있다. 아니 너인지도 모른다. 나는 간다. 제 무게를 짊어지고 금이 간 발 뒤꿈치 반짝이는 물고기 비늘 나는 죽는다. 먼지이거나 소리이거나 어떤 가볍고 연한 것으로 부유하다. 당신의 기억에 뿌리를 내리고 잠시 쉬었다가 라고 했어요. 어떠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건 더 음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그냥 가볍게 그냥 그 낭독한 상태에서 그냥 네.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쓴 걸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좀 기다리고 그럼 있어요. 좀 기다릴까요? 네. 드니프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되게 읽으면서 옛날 그 추노님이 그 글을 쓰실 때 표현하는 그 그림이 이렇게 딱 상상이 되잖아요. 이 시를 읽으면서 그게 상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광활한 곳에서 여인이 우는 빈 울음소리 여기서도 상상이 됐고요. 혼자가 된 아이, 그 아이가 우는 그 끊이지 않는 그 곳 이런 것도 어떤 느낌으로 상상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 글을 보고 상상이 되는 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그냥 이따도 이 광활한 곳에서라는 거는 그냥 뺐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광활한 곳에서 네. 하고 이 광활한 곳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밑에 네. 끝에 그래서 곳에 앉는 곳에서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음. 그냥 광활한 곳은 그냥 굳이 여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표현으로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좀 느낌으로는 알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이 있다라는 표현에서도 너무 이게 그냥 가도 내가 있고 뒤돌아도 내가 있고 엎어져도 있고 진짜 정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그 일상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다 처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막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목 졸리는 느낌 같은 거 겪어보신 적 없나요?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좀 다 이렇게 그 과정 같은 것들이 표현된 것 같아서 좋았고요. 여기도 그냥 가도 내가 있고는 빼면 더 매끄러운 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앞부분들을 다 빼면 광활한 곳에서 빼고 가도 내가 있고 빼면 더 뭔가 이렇게 더 잘 익히거든요. 그런 스와일리님은 어떤 걸로 읽냐면 이 글자가 가진 의미로 읽는 게 아니고 음률로 읽으셔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자꾸 이걸 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의미로 읽어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의미로.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이 표현이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면 누구나 다 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금이 간 발 뒤꿈치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양인지 다 제각기 사람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짝이는 물고기 비늘 여기서 이 한 줄이 저는 조금 무엇을 나타내려고 이 글을 넣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고요. 이 클라이막스는 나는 죽는다인 것 같아요. 이게 먼지거나 소리거나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그 가볍고 연한 것으로 부유하다 당신의 기억에 뿌리 내리고 잠시 쉬었다 간다라는 죽는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감성을 확 적셔주시네요. 근데 반짝이는 물고기 비늘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충분히 그 퇴구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그 발 뒤꿈치가 자꾸 갈라져요. 네. 그러니까 금이 같다라기보다는 갈라진이라고 해야겠죠? 그쵸? 그러면 조금 더 표현이 그렇죠. 이해가. 그쵸? 금이 같다라기보다 갈라진 발 뒤꿈치라고 해야겠죠? 네. 그래서 갈라진 발 뒤꿈치를 보면 아 내가 오래 걸었구나 뭔가를 위해서 오래 다녔구나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많이 갈라지는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로션이나 뭘 발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물고기 비닐처럼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데 그것이 고단한 인생이긴 하지만 충분히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치유의 글인 건가요? 네,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 이렇게 힘들지만 살아가는 것에 나는 뭐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네, 조금 덜 드러났죠. 네. 네. 근데 좋았어요. 네. 그 세 번째 연을 좀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마지막 연 같은 거가 잘 표현하셨는데 네. 마지막 연보다는 적어도 세 번째 연은 더 볼륨이 좀 있어져야 사는 재미가 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좀 쓰시다가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맞아요. 반짝이는 물고기 비늘 하고 뭐가 더 이만큼은 시리얼로 가야 네, 네.
요즘 음. 엄격하게 음. 주는 것도 있고 그죠? 음. 그래 해야지 이게 나는 간다 이게 바로 이제 사실상 다른 거 앞에 그게 마지막 연애 기에서 이 나는 간다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살아가는 그 전체를 표현해야 돼요. 너무 한 부분만 쓰시잖아요. 이게 이제 작가의 정서예요. 이제 작가의 정서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그 작가 정신의 정서가 글을 시를 통해서 이렇게 배어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정서는 이건 거죠. 뭔가 쓸쓸하고 뭔가 미완이고 이런 느낌이 제 원래의 정서인 거예요. 글을 쓰는 원래 저의 정서인 거예요. 근데 그니프로님께서는 아까 어떤 정서를 보여주셨냐면은 굉장히 그 스탠다드하고 패기 있고 장엄한 그런 정서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드니프로님의 향기예요. 그래서 자꾸 수아일리님도 이거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라고 하잖아. 그건 자기 정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그 정서를 읽으려고 해야 내가 아니고 타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그래도 이 작가 안타까우시죠? 네, 맞아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더 좋은 걸로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네, 수아일님. 아니 이제 이 작가의 정서를 이렇게 읽는 이가 알려면은 네네. 그게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드니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 번째 연에서 네. 반짝이는 물고기 비늘하고 끝나버리니까 네네. 더 있어야 되죠. 네. 네. 설명이 더 있어야 되죠. 네. 맞아요. 사실은 정서인이라는 말을 많이 기다려가지고 이게 또 참 삶의 즐거움이 나오겠구나 네. 기대가 되는데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니까. 네, 맞아요. 거기가 좀 짧긴 했어요. 무게감이 조금 더 중간에 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우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시의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좋아요. 좋아서 너무 그런 감사해요. 거예요. 저는 좋아서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반짝이는 물고기 비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설명을 안 해주시면 반짝이는 물고기 비늘이 뭘 표현한 거지? 라고 되게 궁금해하고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이 어떤 가볍고 연한 것은 또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선생님 이게 어떤 앞에서 먼지거나 소리거나. 먼지거나 소리거나 네. 이것이 어떤 가볍고 연한 것으로 네. 뭐 지금 뭐 국어 시간이 아니라서 아니 저는 하나하나 궁금하니까 네네. 근데 읽는 사람, 일단 작가들이 이제 글을 쓰면 작가들은 뭐 자기가 그때 생각한 걸 쓰는 거고 이제 읽는 사람은 자기 읽는 시점에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는 거잖아요. 작가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설명을 해주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쓰고 읽는다는 그 어떤 전달의 방식은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감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이번 골랐던 책은 이청준 작가의 신화의 시대라는 책을 골랐는데요. 이청준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내 가진 친구들 거의 다 했어요. 그쵸. 왜냐면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쓰신 훌륭한 춘유 아니에요? 이청준이요. 네. 제목이 뭐예요? 이 책은 신화의 시대라는 신화의 책인데요. 네, 이 책 말고도 저희 한국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로 네, 이분의 작품들은 조금씩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은 그 4호에 출간이 된 작품인데 그래서 앞부분밖에 없고 뒷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뭐 이제
읽어보시면 좋고 뭐 꼭 이 작품이 아니라 이청준 작가의 작품은 다른 걸로도 여러분들이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 작가의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작가의 말 중에서 나는 왜 어떻게 소설을 써왔나 이 부분 308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를 제가 이제 복사를 해왔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이 작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기 개인이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애의 삶에 비해 보다 자연 친화적이고 감성적이며 개별적, 정적, 자족적, 근원적 생존 질서의 측면이 승해 보이는 시골살이의 특성이나 여기까지 보면은 도애의 삶과 시골살이의 삶으로 나뉘었구나 이분의 삶이. 그런데 어느 쪽에 더 애정을 갖고 있냐면 시골살이에 애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었구나. 그런데 그에 비해 보다 인위적이고 이성적이며 사회적, 동적, 의존적, 현상적 제도의 측면이 앞서 보이는 도애살이의 형태는 어느 한쪽이 보다 본질적 속성이기보다 양자가 우리 삶에 얻지 못할 보완적 양가성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했거든요. 하여 도애에서는 내 근원에 대한 결핍감에 시달리고 시골에서는 다시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도애살이 속에서 함께 부대끼며 내 정신의 균형과 조화를 얻어나가야 한다는 강박에 쫓기며 도애와 시골 사이를 반복해 오가고 있었다 라고 했어요. 아마 이 작가가 우리 한국 문학에 빼놓을 수 없는 작가라고 했던 점은 이 부분을 가장 잘 드러냈던 작가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세요? 저희 나라 산업화 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계속 농촌에서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온, 도시로 올라온 그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농촌의 삶, 자연 친화적인 삶을 동경하지만 거기서는 삶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뿌리내지 못하고 도애로 자꾸자꾸 그 뭔가 변화되고 움직이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 도애살이를 해야만 하는 거기에서 오는 고민들이 아마 이 작가가 계속 끊임없이 관통해내고 있는 작품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10쪽에서 보면은 결과는 과연 흡족스러운 것일 수 있었던가? 나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었던가? 대답은 물론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이 완성이 없는 것이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노릇인지 모른다. 내 삶이나 소설에 어떤 절정이나 완성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소설 쓰기는 그치고 말았으려니와 지금까지 계속 이 일에 매달리고 있음이 그 증거 아닌가? 이곳과 저곳을 아무리 되풀이 오고 가도 내 옳은 정처, 내 삶과 소설이 온전히 이루어질 곳은 언제나 다시 저곳에 있었고 지금 이곳은 미구에 다시 저곳을 향해 떠나야 할 임시 기항지에 불과해 보이곤 한 때문이다. 저희의 삶이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만족스러운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글을 쓸 수밖에 없던 이유는 내가 어떤 완결 상태에 있었다면 소설은 거기서 끝이 났을 것인데 내가 계속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언제나 저곳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있고 그것을 향한 여정이었기 때문이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둡고 311페이지 보시면 어둡고 무서운 밤 산행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가는 내 길은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어둡고 무섭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자신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 삶을 베끼는 모방소설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렇듯 막막한 밤 산길의 노정 중에 그 보이지 않는 선행자의 발길을 외롭고 절박한 심중의 한 지표로 상정해 봄으로써 나름대로의 위안과 용기를 얻고자 하는 일과 맞먹는 것이리라 라고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 진짜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하죠. 무언가 지표가 있었고 내 앞서 있었던 그 여정, 어떠한 그 선행자, 지표, 이것을 따라서 저희가 산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코스모스를 배우는 것도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지? 하는 그 지표를 찾는 물음에 불과하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312페이지에 보면 가운데쯤에 하지만 우리 삶에 대한 문학의 몫이 단지 그 헤맨과 두려움과 절망을 그려 보일 수 있는 것 뿐일까? 나는 언젠가 한 프랑스 시인 친구에게 그런 내 소설질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를 털어놓는 일이 있었다. 도대체 이 독행, 밤 산길 헤매기식의 내 소설이란 게 무엇인가? 내 이웃들에게 그것이 무슨 뜻을 지닐 수 있는가? 그 친구는 내게 이렇게 충고했다. 그 어두운 밤 산길은 너 혼자서만 가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내 뒤에도 그런 독행자가 어둠 속을 외롭게 가고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네가 가고 있는 밤 산 근처에도 다른 수많은 산들이 있고 그 산길에도 너 같은 독행자의 영혼들이 제각기 어둠과 두려움, 절망감 속을 헤매고 있을 수 있다. 그런 독행자들은 상상보다 많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 독행자의 깨어진 영혼들일 수도 있다. 그들 중 누가 네 발자국 흔적이라도 만난다면 그는 자기 혼자 어두운 산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얼마나 반갑고 큰 위안을 얻겠는가. 이웃 산들에도 또 다른 누군지가 제 불안한 길을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네 독행자의 소식은 그것으로 지난한 우리 삶의 길에 대한 진상을 일깨워주는 일은 그 지치고 불안한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노릇이겠는가. 네 소설은 적어도 그것을 할 수 있다. 그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 내가 아직도 소설일을 놓지 못하는 또 다른 구실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자꾸 그럼에도 나는 괜찮아 라고 자꾸 위안하려고 하는 글을 쓰려고 하죠. 그래도 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 있어 라는 어떤 더 좋은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저희가 외출할 때 더 좋은 옷을 입고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글은 사실 어두운 밤에 혼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거든요. 지식이 그렇게 전달되듯이. 그럼 내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고통스럽다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때 어떠한 사람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이러한 형태의 고통, 이러한 절망을 느끼는 와중에 가고 있구나.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해져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이분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몇 년 되셨어요. 네, 아니 몇 세에 돌아가셨나요? 네, 좀 연세 되셨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도 좀 많이 그러면 아쉬워했죠. 이 소설은 그러니까 마지막 작품이신 거예요? 네, 이게? 네. 이게? 이게 마지막 돌아가신 후에 편찬된 작품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못 하시고. 네. 그걸 좀 편하게 느끼는 2008년이요. 2008년도?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그러니까 글의 형태를 되게 다양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네. 내 입맛에만 맞는 것을 읽다 보시면은 이게 벗어난 글을 볼 때 불편하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저희가 사람을 만날 때 나한테 꼭 입맛에 맞는 사람만 만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작가의 작품을 읽을 때도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그것에 모험심을 가지고 만나려고 해야 내 시야가 조금 더 확장되는 경험, 그래서 내가 가진 고정된 자아가 좀 깨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노력을 해주시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문학의 세계의 향유를 더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너무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역시 혼자 읽었으면 막 이게 진도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아, 네, 또 다시 시간 내서 이 세 장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표현 중에 네. 아까 올려주신 부분인데 네. 13페이지 중간쯤 보면 네. 이것으로 지난한 우리 삶에 대한 진사를 일깨워주는 일은 네. 진상이라는 말이 힘든 모습이고 네네. 적극적인 모습처럼 보이는데 네. 소설가 소설을 써는 거는 거기에 과장도 들어있고 극단적인 점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 이제 거기서 이제 은유가 나오는 거죠. 네. 가난하다라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 때 작가들이 전부 다 찢어지게 가난했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지금 딱 드는 작품이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남자가 부인이 아픈데 그 마지막으로 그 돈을 벌게 돼가지고 설렁탕 사다 주는 그 작품 제목이 뭐였죠? 기억이 나시죠? 네. 제가 좀 어렴풋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전체가 그 찢어지게 가난한 걸 말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 작가가 진짜로 그렇게 막 그 도박을 하면서 아픈 아내를 방에 내버려두고 그렇게 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가짜죠. 허구란 말이죠. 하지만 그 가난한 군상들의 그 참혹한 일상, 그것이 너무 잘 드러났기 때문에 그 작품을 저희가 교과서에도 싣고 하면서 이제 후손들에게 읽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목이 잘 생각이 네, 안 나요. 소설 네, 진짜. 네, 아무튼 아무튼 네, 그래서 그렇게 진짜를 말하는데 그거를 그냥 딱 말한다기보다는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멀리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나타내고자 하는 것 사이가 멀면 멀수록 그게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름답지, 네, 아름다움을 덜 느끼고 멀면 멀수록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의미라는 참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성경 같은 데는 의미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성경이 그래서 어렵죠. 지금 몇 시예요? 11시 20분.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주에 공부한 2강 우주 생명의 포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 저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께 온전히 나를 맡기죠. 네, 그게 이제 코란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로부터 이제 다윈이 이야기하죠. 조상의 생각, 인류의 사상계를 지배한 것이 이제 신앙적이었던 거라면 이제 과학은 어떤 법칙보다 삼라만상의 우주적 질서를 훨씬 더 잘 표현했다. 질서의 의미를 잘 표현했다라고 해요. 70여 세대 이어온 고지식함과 줄기찬 맹신, 미신 이런 것을 오늘의 탓에 무엇하랴라고 한 게 토마스 헉슬리의 이야기죠.
다윈 종의 기원에서는 단 하나의 어떤 원시 생물, 생명의 숨결이 최초로 불어넣어진 그 생물, 그 모종의 숭고함이 서려 있는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윌리엄 더긴스는 태양, 지구별, 비슷한 원소, 하나의 물질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주 어디로 가도 지구 어느 곳에 있는 그것과 원소가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하나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과연 우리는 누구란 말인가? 계속해서 코스모스에서는 이 질문을 묻습니다. 기체, 티끌, 유기분자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생명의 기원, 우주의 필연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시간이라는 것이 더해진다면 이라고 했단 말이죠. 하이킥의 개 에피소드 보셨죠? 보셨나요? 책에 나오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선택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선택되어지는 과정이 자연 선택보다는 지금 인위 선택이 많아졌죠. 저희 환경 요인에서. 그거는 인간의 손을 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변질되는 것들을 네. 인위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자연 선택은 저희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연 스스로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인 거잖아요. 네, 자연이 선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연 선택과 인위 선택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르게 말하면 자연 도태, 인위 도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연 도태라는 건 대자연이 생존에 더 적합한 종들을 선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저희 인간 세계에서는 인위 도태가 될 수 있잖아요. 생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도태가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렇게 같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진화의 비밀은 환경에 불완전하게 적응한 수많은 생물들의 죽음과 우연히 적응하게 된 돌연변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진화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적응하지 못해서 죽게 된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어떻게 우연히 태어났는데 그것이 지금 생존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환경과 맞아떨어져서 그것이 계속 진화될 수 있었던, 그것이 진화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인간에게도 그렇고, 인간도 자연에 속하는 거니까. 처음 태동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토대로 지구 46억 년 전 기체와 티끌부터 그 단세포부터 시작을 한 스토리였어요. 이 우주 생명의 푸가는. 그래서 하나의 그 단세포라는 그 푸가가 그 음악의 한 가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한 곡조에 여러 가지 음이 계속 더해지면서 굉장히 풍성한 음악으로 변해가는 게 푸가잖아요. 그래서 단세포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똑같은 물질을 가진 뭐 나무든 새든 인간이든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지금 현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주생명라는 그 푸가의 남은 성분까지도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귀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98페이지에 지구의 특정 생물이 고유의 모습을 갖게 된 데에는 저마다 그 나름의 사연이 있게 마련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수많은 시간이 거쳐지면서 조금씩 변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도 자연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겠죠.
저희가 그것이 느껴지진 않겠지만 저희 다음 세대들도 역시 조금씩 변하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 환경에 맞는, 이 환경에서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는 DNA를 계속 재생산해주고 있겠죠. 지금 내가 이 고유한 이 모습인 건 최대한 나름의 결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타자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103페이지의 기결로 이어지는데요. 외계 생명이 있다면 그 외계 생명에 비춰서 우리를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대화의 본질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계획하고 해보고 이거보다는 어떠한 타인이 있어서 그 사람과 내 생각을 나눠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반해서 내가 내 감정을 또 한번 돌아보고 이런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이해의 폭이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는 진화가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계속 반응하면서 무한한 환경에 놓여나면서 그러면서 자극받아서 계속 무언가를 바꿔나가는 힘이 저희가 계속 연결되는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고 동영상에서 보면은 특이점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인위적 환경이 훨씬 더 거대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자연환경보다. 지금 자연환경은 지금 계속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인위적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적 환경이 더 이상 아닌 변곡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특이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그것을 특이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레이 커즈와일이 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2045년에 어떠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 특이점을 넘어선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이보그가 자의식이 생겼을 때 그것이 이제 강인공지능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요구하면 과연 이 세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래학자나 과학자들은 차라리 사이보그가 우리를 더 이렇게 앞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로봇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호모 사이보그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웃으면서 넘길 수 없는 실정이 뭐냐면 지금 저희 유전자 편집 들어보셨죠? 가위가 이제 개발이 돼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알파고도 저희가 겪어봤고요. 인간배아도 영국에서 성공이 되어 있고요. 어떤 식으로 저희 생활 안으로 들어올 거냐면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 더 이상 이제 목발을 짚지 않죠. 인공 다리를 갖고 그 다리는 인간의 다리보다 강하고 빠르고 네, 각선미도 좋고 그래서 그걸로 대체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그런 장애우들이 어떤 자켓을 이제 팔 같은 게 달린 자켓을 입으면 그게 의료보험이 된대요, 혜택이. 그래서 그렇게 상용화되기 시작했죠. 이것들이 자본과 만났을 때 인간에게 끼칠 영향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얼굴도 그래요. 성형 이제 그냥 성형했네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성형이라 그러면 어떻게 얼굴에 칼을 대고 어떻게 뼈를 깎아 막 이랬지만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죠. 이제 보통 됐죠 그거. 근데 이제 주사도 맞잖아요. 그쵸? 젊어지는 주사들 개발돼서 맞고 있고 약으로도 먹고 있죠. 뭐 흰머리
이제 알약 하나 먹으면 더 이상은 흰머리가 안 나오는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안 먹어도 알 하나 먹으면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암도 알약 하나 먹으면 사라지게 할 수 있고 분명히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는 작가가 사피엔스라는 작품을 또 책으로 냈는데요.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모든 노동은 이제 사이보그들이 대신할 거고 인공지능들이 너무 다 잘할 거고 그렇다면 남은 인간들은 필요가 없는 인간들은 아마도 멸종이 되겠죠. 그런데 필요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려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들만 그런 지적인 설계를 가진 사람들만 아마 생존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네? 끔찍한 얘기라고.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끔찍하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인간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것을 가지고 가장 자신들이 계산해 봤을 때 가장 좋다라는 값을 산출한 걸 가지고 결론을 내기 때문에 아마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역시도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 약한 종에 대해서 계속 무력으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손 쓸 틈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도 주식을 이제 인공지능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따라갈 수 없죠. 순식간에 그것을 해석해서 데이터를 결과값을 분석하는데. 도출해내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영상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크 저커버그가 그 가상현실 한 거 보셨어요? 영상? 핸드폰을 사용해서 이제 가상현실인 이 사람들과 그냥 인간처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어떤 장소로 이동하고 무언가를 다 할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핸드폰 속에서 많이 살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희는 그걸 더 피부로 많이 느끼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 핸드폰 속에서 자기가 핸드폰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아이들은 훨씬 더 이 노출이 심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기계와 인간을 끊어낼 수 있을까? 이제는 불가능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어떻게 환경을 더 보호하면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더 인류에게 좋은, 후손에게 좋은 형태로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는 지금부터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계속 힘을 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주생명의 푸가에서 말했던 저희가 우주생명에 대한 남은 성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자라는 메시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인식하실 때 그렇게 지금 내가 딱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이익을 근거로 한 이 일상만 내 것이라고 자꾸 인지하지 마시고 이 시야를 자꾸 넓혀서 이거 다 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난 어떻게 할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지점들은 사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둘러보면서 자신의 삶, 자신의 어떤 내 고유한 어떤 그 무늬를 가진 그 흔적들을 천천히 후손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시기를 바라요. 글쓰기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98페이지에 그 자신 고유의 모습을 갖게 된 데에는 그마다의 그 사연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몸만큼 흔적을 남기는 그 도구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 중에서 한 부분을 골라서 그거에 대한 그 글을 한번 써 보시는 것, 그것을 제가 이제 과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숙제는 어려워서 머리를 쥐어 싸맸는데 또 수업을 들어보니까 또 뭔가 시야가 밝아지면서 명쾌해지는 부분들이 생겼고 또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일 관심 갔던 게 이 생명의 fuga였거든요. 네. 그 자연 선택이나 인위 선택이고 그 도태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우리 삶과 너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수업에 와서 얘기를 듣고 또 서로 나누고 이러니까 좀 더 또 확실해지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혼자서 책을 읽을 때랑 완전히 다르죠.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왜 뜻이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봐서 이해하는 것과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 의미 전달을 해서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 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오늘도 좋았습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네. 사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습이 틀리잖아요. 네. 당연히 우리는 그런 느끼고 살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나 이 생체들이 생명을 가진 것들 모두 이게 전부 틀린 이유가 DNA 이런 것들 다. 네. 그 DNA 내에 두꺼운 책 100번 분량의 정보가. 정보를 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결합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이 현재 큰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과거도 없어지기까지 많지만 앞으로 계속해도 없을 것이다. 네.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건 오묘함인 것 같아요. 뭐 인간의 머리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제가 산에 더 좋아하시지만 중턱까지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산에 있는 바위도 똑같은 게 하나 없고 나무도 똑같은 게 하나, 나무는 생명체가 다른 DNA로 설명이 되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심지어 돌덩어리 그렇게 많잖아요. 산에 뭐 저 동산 뭐 가능성 올라가 돌덩어리 자체가 하나도 같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제 제가 생각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바닷가나 이런 데 수없이 모래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분명히 보면 같은 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게 좀 경이스러운 거. 근데 또 그런 이렇게 예를 들어 저희가 아이 데리고 체험 가면 올챙이가 있잖아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올챙이 알도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네. 그 백인은 아시아인도 다 구별을 똑같다고 하고 못하죠. 아시아인은 백인은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네. 다른데 구분을 못하는 거죠. 네. 네. 드니프로님은 어떤 걸? 그런 게 참 여기 그 디자인이라고 하나, 창조주라고 저는 번역을 해보려고 번역해야 되니까 설계자인가? 네, 설계자라고 나오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그거를 설계자가 한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제 좀 써놨지만 그런 설도 있다는 과거에는 그렇게 있었다 이제 끝내는 거지만 무생물까지 가서 그렇게 참 틀리게 해놓은 것은 거기까지 좀 확대를 하면은 더 디자이너가 참고주가 그쪽도 저 비중을 훨씬 더 줘야 되지 않느냐. 디자인. 생물은 다
그게 솔직히 무생물이라고 하지만 자연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연물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 예, 바람이나 비나 뭔가 어떤 그 똑같은 자연을 통해서 같은 모습을 형성할 수 없는 어떤 그 흐름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독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광활한 우주와 어떻게 이 수많은 생물들 다 이걸 만들어냈지?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해놨지? 뭐 다 어떻게 다르게 해놨지? 이거 너무 경이롭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DNA도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고 이 각각 사람마다 생물마다 이게 다 존재하고 있으면서 너무 다르다라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무생물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니까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왜 다른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또 생각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 나온 얘기가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신기해요. 네, 신비로운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결론을 생각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준현이는 어떻게 수업 들으셨나요? 수보다도 지금 읽으면서 의문 같은 거예요. 네. 내가 누구인 것이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길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나?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그 탄생의 비밀을 알으면은 나는 누구인가를 더 이상 안 찾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생명의 탄생 비밀을 찾아도 거기서 또 나는 누구인가 또 오늘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뭐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찾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토요일인가 그 사부와 이승기하고 뭐 네네네. 나가서 집사부 일체. 그걸 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주는 것이 나다운 거를 찾아서 만들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누구 다운 글을 써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같이 할 수 있게 뭐 우리가 보면 참 명품 같은 거는 같이 할 수 있게 해버리는데 나는 손을 그래서 그것을 빼버리라 그러면 아까워. 과거에 그렇게 좋지도 않은 거 가지고서 야, 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저렇게 과감하게 깨버릴 수 있나. 깨버려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지 못한 글과 구성을 뿔로 엄청 하고 제가 추장님처럼 제 글 써놓고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고 한동안 그거를 끙끙대면서 꼭 집어넣고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자꾸 하시니까 방법을 구하는 게 그럼 다른 곳에 숨겨놓지 뭐. 그래서 다른 한글 파일을 열어서 버리기 싫은 문장을 거기다 이렇게 숨겨놔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게 거기다 이렇게 옮겨놔요. 그리고 나중에 뭐 언젠가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 좋은 문장을 내가 어떤 다른 케이스에는 꼭 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은 파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내가 봐도 정말 쳐내야 돼. 이거는 들어가면 뭔가 그림 맥락이 좀 이상해 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버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모셔놓는 거니까 그렇게 좀 처리를 하고 그렇게 또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부분에서는 좀 마음이 조금 편해진 편이거든요. 버리라는 네. 표현보다 이제 어디 담아놓으세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그래서 좀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붙여버리거든요. 글을 이제 군더더기를 버리고 진짜 다 버렸는데도 더 이상 버릴 게 없는 것이 남아있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불필요한 것이 들어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 문장 구조에 맞는
의미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더 추가해서 넣고 싶은 다른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추가적인 내용은 그 단어를 빼가지고 다시 뒤에서 덧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음새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꾸 그 문장에다가 그걸 얹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쓰실 때는 버릴 게 없나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버릴 게 없나 그래서 다 버리고 나서 아 이거는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걸 놓고 다시 시작을 하셔야죠 문장을. 그렇게 훈련을 해보시면 버리지도 않고 더 깊이 의미 전달도 할 수 있고 더 깊은 해석도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풀에 빠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풀에 빠져들어가면 왜 그러냐면은 주제가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사부일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운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우리도 나다운 글씨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각자 네. 자기가 글씨를 쓰라고 하는데 아 저기서 뭔가를 해드려 주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자세히 봤어요. 네.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노력해서 들었는데 결국은 나다운 것을 못 찾고만 들어요. 그 TV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뭐였냐면요. 브랜드화. 그러니까 나를 브랜드화 시키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나. 이걸 만들어가는 그분이 막 되게 그 왜 있잖아요. 뭐 CJ, 뭐 제일 재미있어 이런 거 다 만드신 분 있죠. 브랜드화 시킨 그 사람이 나와서 그거에 이제 적극적으로 그 연예인들을 데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재미는 있으나 저게 과연 나다운 건가? 뭐 의문을 품고 나는 그렇게 그냥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추장님이 고민이 깊으셨나 봐요. 그걸 보면서까지 뭐지 도대체라고 생각을 하시려고. 근데 거기서 그 도자기 깨는 거, 아, 참 대가는 대가구나. 그렇게 잘 깰 수 있는 것이. 근데 추노님 글 읽으면 추노님이 막 보이거든요. 그게 추노님 다우신 거예요. 저희는 좀 그렇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리가 되겠죠. 네. 네, 수아일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외계생물에 비춰서 나를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진화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은 그걸 느꼈는데 다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게 우주 뭐 이렇게 DNA 말씀하시고 이런 게 궁금하고 되게 대단해 보이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아직까지 막 확장 못하고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수업이. 그리고 그냥 제가 대단한 건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또 이 수업을 준비하시려고 얼마나 이렇게 하셨을까. 뭐 나는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뭐 동영상도 잘 안 보고 오는데 아마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가는 아까 이청준 작가님의 글도 발췌해 오시고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이라는 거는 이제 선생님에 비춰서 그러니까 나를 진화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결론을 내면서 혼자 그랬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나요?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누구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가 안다 그러면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안다고 하면 그게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너 네 자신을 알아. 그래서 나는 나를 알아. 그러면 그게 그럼 끝나는 거. 나는 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모르죠. 그쵸. 모르는 네, 거잖아요. 네, 당연한 것이 이제 사람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갑자기 그게 계속 이게 의문인 육체의 거예요. 발전이나 육체적인 거는 저희가 바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어떻구나. 외쳐서 사실 잘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형체를 볼 수 있지만 정신을 못 보잖아요.
다른 사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쭉 살다 보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과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 많이 우리는 축적되어 있으니까 과거 돌이켜보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야 지금 앞으로 아주 정말 도전적인 삶이 앞에 막 놓여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가름해서 예견을 하고 정확히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나를 안다라는 게 가능할까라고 얘기하신 부분에서 저는 조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삶에서 비춰보면은 가능한 거죠.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원하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 거지?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건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해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를 아는 거죠. 그건 알지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나를 알아가려고 계속 배우잖아요. 네. 그럼 그게 그 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뭘 알았을 때 나는 나를 안다고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종합됐을 때 그 수많은 것들이 그 되게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종합이 됐을 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정리하고 정의 내리고 그거를 체계화시킨 사람은 자기를 잘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애니어그램은 이제 1000년 이상 된 그 심리학의 기초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9가지 유형으로 인간을 분류했어요. 그만큼 인간은 인간이 무엇인가 계속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내가 누구신가, 내가 무엇인가, 당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이제 계속 분류 작업을 했던 건데 그 인류를 9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굉장히 깊이 있게 나눴는데 그 안에 대부분 포함이 돼요. 생각보다 인간은 단순한 존재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뇌구조도 이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요만큼씩만 쓰는 것이 보편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상황 안에서만 그 뇌 구조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대충 이 정도 인류가 이런 유형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갈 것이다는 이미 학문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미세하게 하루하루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어떠한 감정을 겪으면서 이런 거는 하나하나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저를 이제 그 분류학에서 심리학에서 저를 빨강으로 이제 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러면 빨강으로 보는 세계는 어떨 것이다는 유추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접근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회 구조 안에서 살아갈 때 아니면 기업이나 아니면 자기가 대표를 해야 되거나 사람을 끌어야 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 것이다를 추측할 수 있을 만큼 그 심리학이 지금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이 계속 인간의 형태에 관심이 가져지신다면 그런 책들을 읽으시면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조금 더 얻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이고요.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이에요. 영적인 거 그리고 되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모습과 건강한 상태의 모습까지 다 드러내주는데 굉장히 이거 심리학자가 쓴 글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쪽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오래된 업적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책이라서 인상을 다 거친 네, 계속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 조금씩 발전해 나가서 덧붙여지겠죠. 네, 한 학문의 한쪽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이고요. 그걸 보면 내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가까이 살아야 되는 배우자나 내 자녀들과의 관계성이 어긋난다 하면 그걸 보시면 조금 정리가 되거든요. 이것과 이것이 부딪혀서 이렇게 되는구나. 대부분 그렇게 비슷하게 문제점이 드러나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지만 내 마음, 내 감정에는 예민하게 계속 반응을 해주시면 훨씬 더 유익하게 하루를 보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오늘도 수업 기쁘게 잘 해서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이랑 호랑이님도 수업 들으시면 피드백 그 카톡에 좀 올려주세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